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시작한 거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차가 몇 주차예요? 네, 5주차입니다 벌써. 기초과정이 몇 주차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7주차로 이루어지는데 5주차. 그러니까 반 훨씬 넘었죠, 그죠? 네, 금방이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기초과정에서 막 용어 설명하고 기본적인 체계 설명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언제 이 겨울이 지났나 싶게 따뜻한 봄 오고 또 더워서 에어컨 빵빵하게 돌려야 될 때 금방 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정리할 때가 금방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학원의 시계는 되게 빨리 간다 뭐 그런 말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이 차근차근 지금부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따라서 가시면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멘트는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러나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성취합니다. 나중에 좀 더 열심히 잘 하시면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복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가시면 좋은 결과가 합격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느새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에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중요하면서 난도가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으로 넘어갑니다. 금융 부분에서 기초 용어 있죠? 용어라든가 아주 기초 개념 이런 걸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고 이게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쪽에서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저당의 상환 방법 중요하고요. 프로젝트 금융, 저당의 유동화 이렇게 됩니다. 다음 시간의 경우는 다음 주의 경우는 금융 뒷부분에서 부동산, 증권 부분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하튼 오늘 중요한 부분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책으로는 우리 기초서 92쪽 이야기 시작할 건데요. 바로 들어가면 투자론 지난주에 공부한 걸 싹 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것을 우리 기억을 살리는 겸해서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현금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흐름의 측정 복습을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투자성 부동산 또는 수익성 부동산 이제 좀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금방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또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고 무슨 용과 무슨 용 부동산이 있다 했죠? 임대용과 기업용 부동산이 있더라. 근데 보통 무슨 용 부동산을 우리는 가정에서 설명하겠다? 임대용. 왜? 시험에 임대용 부동산이 나왔으니 임대용 부동산을 가정하여 설명드린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걸 확대시키면서 25칸을 25실을 이렇게 제가 제시했고 1실당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연임대료가 100만 원이라 치자 25칸이면 곱해서 2,500만 원이 가능 총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투자의 3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취득, 그 다음 뭐죠? 운용을 운영이라고도 하고 영업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처분. 근데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가 뭐였죠? 예상 보유기간이었죠. 그냥 보유기간 아니고 투자는 앞으로 내가 살 거야, 투자 목적으로 살 거야 하는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투자에는 어떤 단어를 붙여 얘기를 하냐면 투자 수요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는데 아직은 안 산 거죠. 사고자 하는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상 보유기간입니다. 그러고 이게 얼마짜리라고 우리가 시작했죠? 1억이라고 시작했습니다. 1억인데 저 1억이 부동산 가치다. 근데 갑이 가도 1억이고 을이 가도 1억이고 병이 가도 1억이니까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다라고 말하면서 네 글자로 무슨 가치? 시장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시장 가치다. 근데 지난 시간의 공부에 의하면 시장 가치 말고 또 무슨 가치도 있다 그랬습니까? 투자 가치도 있다 그랬죠.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갑이 예상하는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어서 지금 걸로 구한 갑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 을이 예상하는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눠서 을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관적 수익률이라 그랬습니까? 객관적 수익률이라 그랬습니까? 주관적 수익률.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무위험률은 똑같지만 위험 할증률이 투자자마다 다르니 주관적 수익률이다. 그럼 주관적 수익률로 나누는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다, 객관적 가치다. 주관적 가치다.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인 투자 가치가 있고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요거는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다. 그런데 여기다 투자하려면 얼마 있어야 되는 거죠? 1억.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항상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총투자액과 똑같다 그랬죠. 근데 총투자액 1억 원을 전액 자기 자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본 4천과 빌린 돈 6천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저는 꼭 이렇게 4천, 6천 예를 들어요. 왜냐면 기출에서 옛날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기억이 날똥말똥인데 말똥 쪽에 좀 가까워요. 날똥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내 돈 4천, 빌린 돈 6천에서 내 돈 4천을 시험에 나오는 말 5글자가 뭐죠? 지분 투자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게 자기 자본이라 그랬죠. 말하자면 저게 자본인 것입니다. 2글자로. 그 다음에 6천을 5글자로 뭐라고 한다 했죠? 저당 투자액이라고 했습니다. 저당 투자액이 타인 자본이죠. 2글자로 부채 그랬습니다. 요게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이죠. 그렇죠? 근데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이니까 현금 유출이걸랑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요 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립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운용 단계입니다. 운용 단계가 영업이고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소득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처분에는 처분소득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말했고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을 뭐라 한다 했죠? 어려운 글자 5글자. 무슨 액? 지분 복귀액. 따라서 지분 복귀액 계산이라고 말했죠. 지분 투자자 몫으로 복귀 돌아가는 금액. 여기에 세금 뭐였죠? 영업소득세 그랬죠. 영업소득세 그랬죠. 여기에 세금은 자본이득세 그러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양도소득세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세법에서 쓰는 용어니까 자본이득세, 학술상의 자본이득세 이렇게 말하고 세법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양도소득세 그렇게 답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그리고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현금 유입인 거죠. 그런데 현금 유입에 대해서 이렇게 유입하고 뒤쪽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합시다. 이게 나가는 돈 유출, 이게 들어오는 돈 유입.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기를 돈은 화폐는 시점을 달리하면 그 가치가 똑같다요, 다르다요? 다르다 그랬죠. 그럼 이걸 비교하려면 같은 시점으로 환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을 뭐의 계산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뭐의 계산?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라고 그랬죠.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해야죠. 시점이 다르니까. 그럼 투자는 현재 하나요? 미래에 하나요? 현재 하죠. 그리고 얻어지는 미래의 수익은 미래에 발생하죠. 그러면 이것을 판단할 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비교해서 들어온 돈 쪽이 크면 투자할 거고 나가는 돈 쪽이 크면 투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걸 현재 시점으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바꾸려면 현재 가치 해야죠.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 그러죠. 그러면 현금 유입을 현가한다는 말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합은 뭐냐?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5년이면 5년 동안 발생한다. 그리고 5년 후에 처분하면 처분할 때 또 발생하는 것이니 들어온 돈을 모두 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현금 유출 나가는 돈은 지금 한 번 나가는 건데 왜 현재 가치도 하고 합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억 원을 한 번만 나가면 1억 원이 한 번만 딱 나가면 이 뒤에 있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현금 유출 그러면 돼요. 근데 1억 원이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연도에 5천, 두 번째 연도에 3천, 세 번째 연도에 2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최초 시점으로 첫 번째 연도 5천 나가는 건 현재 가치 할 필요 없고 두 번째 연도에 나간 3천은 첫 번째 연도로 현재 가치 해야 돼요. 세 번째 연도에 나간 2천도 최초 시점으로 현재 가치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 합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가한 다음에 합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현재 가치를 먼저 했나요? 합하는 걸 먼저 했나요? 현재 가치를 먼저 해야 돼요. 합한 다음에 현재 가치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점이 다르게 발생하는 3년 동안의 돈을 일단 3년 동안 시점이 다른데 합한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한다. 어떻게 현재 가치 할 거냐고. 몇 년 걸로. 그러니까 각각의 연도의 것을 1년 후 거는 현재 가치 1년 걸로, 2년 후 거는 2년으로 현재 가치, 3년 후 거는 3년으로 현재 가치 한 다음에 합하는 겁니다. 이후에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 현가합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지 합계의 현가란 말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글자로 나오면서 합계의 현가 또는 합계의 현재 가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으니까 말하겠죠. 안 나온 거 말 안 해. 나왔으니까 말하겠죠. 그러면 대충 볼 때 대충 공부하신 분들은 그 차이를 몰라요. 근데 안 그래요. 꼼꼼하게 차근차근 이해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써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현가를 먼저 하셔야 돼. 그 다음 합. 그런데 요거는 나가는 돈 현재 가치 합이고 요거는 들어온 돈 현재 가치 합이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이쪽이 크다. 그럼 투자 채택이에요. 이쪽이 크다. 그럼 투자 기각이에요. 그 다음 이쪽 복습입니다. 영업의 현금흐름 복습. 그 다음 지분복귀 복습도 해봅시다. 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업의 현금흐름은 운영 단계 때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기억나시죠? 아까 말한 25칸, 25실, 1실당 임대료 100만 원이라 치자. 그러면 굳이 지난번에 했던 계산 과정을 다시 할 것 없이 제가 말하기를 100만 원 곱하기 25 하면 2,500만 원을 가능총소득이다.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가능총소득은 임대가 가능한 총소득이다. 근데 총소득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가유. 그러니까 가능총소득은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총소득이고 여기서 공실에 의한 거 빼자. 그 공실에 의한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공실 및 불량부채 이렇게 했는데 엄밀하게 사실은 저거는 영어 너무나 직역한 거고 임대인 관점에서는 불량채권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못 받은 거니까. 그래서 불량부채라는 말보다 못 받은 돈이라는 의미에서 대손충당금이라고 부를 때도 많다. 그래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 이렇게 부를 때도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기타 소득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소득이라고 그랬죠. 영업의 소득은 더하고 이걸 영업의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자, 100만 원 곱하기 25 그러면 여기 2,500만 원. 그런데 왜 125만 원을 지난 시간에 뺐느냐? 이유가 현실적으로요. 대개 수익형 부동산에서 공실률은 실무적으로 5%가량을 인정하거든요. 그럼 2,500만 원의 10%는 250만 원이고 5%는 125만 원이고 그래서 125만 원을 뺐고 그 다음에 숫자 맞추기 위해서 기타 등등 임대료 수입은 25만 원이라 치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딱 세팅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가 얼마가 됐어요? 2,400만 원 그렇게 됐었죠.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실제적인 총소득으로 유효 총소득이다. 요거 이론적 총소득, 요거 실제적 총소득. 그래서 총소득은 가유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 가유. 그 다음에 영업에 관련된 경비가 있었죠. 수리비, 여기 수리비. 그 다음에 공실 생기면 중개 수수료, 관리비.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같은 거, 재산세 같은 거, 직원의 인건비, 광고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 영업경비에 해당된다. 영업경비를 운영경비라고도 하는 거죠. 그걸 뺐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임의로 예를 들기를 500이라 치자 이랬죠. 그래서 뺐어요. 자, 이걸 빼내면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게 순영업소득이죠. 그럼 지난 시간에 여기 2,400인데 500을 뺐으니까 1,900이 되겠죠. 그럼 1,900을 그때 순영업소득이라 치자 이렇게 말했어요. 순영업소득을 순운영소득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아직 은행한테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은 상태죠. 그럼 여러분 은행한테 돈 빌리면 원금하고 이자 갚아야죠. 그게 400이라 치자. 1% 숫자 맞추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투자론에서 불렀죠? 부채 서비스액. 자꾸 여러분 용어를 시험에 나오는 말로 여러분이 적응하셔야 돼요. 세팅하셔야 돼. 대충 알고 계시면 그 말이 어렵게 느끼고 괴리가 생겨요. 시험지 받았어요. 한글이에요. 못 알아봐요.
한글 해석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개론에서 민법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1차 과목에서 턱도 시간이 부족한 분이 많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풀었는데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용어에 대한 적응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부채 서비스액. 요거를 금융에서 좀 이따는 뭐라고 할 거냐면 원리금 상환액.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투자론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똑같은 걸 금융론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더 많이 불러요. 요걸 빼요. 그러면 아까 여기 2,400인데 여기서 500이니까 여기가 1,900이었지 참. 여기서 400을 뺐어.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가 얼마 된다 그랬죠? 1,900이었나? 1,900에서 순영업소득이 1,900이었나요? 거기다 부채 서비스액을 빼 400. 그럼 1,500인가요? 그럼 이걸 뭐예요? 세금 계산하기 전 현금 흐름이었지. 세전 현금 흐름이고 이때 세금이 뭐였죠? 운영단기 때 세금이니까 영업소득세. 제가 예를 들기 그땐 200이라고 그래 예를 들었죠. 자 그러면 빼. 그러면 1,300이 뭐가 되는 거죠? 네, 세후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유인만 체킹하니까 총, 순, 전, 후였죠. 이렇게 총, 순, 전, 후. 그래서 여러분 총은 가유 그리고 순전후 그리고 빠져나가는 유출이 있었죠. 공, 경, 공, 경, 부 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건 산출이죠. 그럼 투자론에서는 언제나 묻기를 투입과 산출, 수익과 위험 이 관계를 계속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투입이 있어야죠. 투입. 거기서 산출이 나온다 그랬죠. 산출. 요거 들어가는 거, 요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없으면 나오는 거 없다 그랬죠. 제가 볼 때 진짜 많이 들어가야 나와요 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의 안 들어가고 나오길 기대해요. 이번만 딱 한 번만 이번만 신한테 말하기를 딱 한 번만 봐주면 내가 잘할게. 안 봐줘요. 한번 내기하셔도 좋아요. 안 봐준다고. 그러면 신 아니지. 그러니까 반드시 노력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노력 없이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때 들어가는 게 뭐다? 투자액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결과물이 투자론에서 결과물이 뭐다? 수익이나 소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투자액은 우리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총 투자액 아니면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네들이 수익이죠. 그러면 수익인 총수는 무슨 투자액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총 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요거는 은행이 금융기관이 저당 투자액 대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뺀 요 두 개가 지분 투자자 몫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요거는 무슨 투자액과 관련이냐면 지분 투자액과 관련이 있는 수익인 거죠. 그래서 총수는 총투자액, 전후는 지분 투자액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기억이 나십니까? 난다고 해줘요, 제발. 난다고 제발. 뭐니 저거? 그러면 안 되고 기억이 난다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지분복귀액 계산입니다. 지분복귀액 계산,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럴 때 팔 때 가격을 뭐라 불렀습니까? 매도 가격 혹은 총매도 가격이었죠. 그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1억에 사서 1억 5천에 처분했다 치자. 근데 매도 경비가 중개 수수료나 광고 선전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이라 치자. 그럼 매도 경비 1,000만 원 빼내면 1억 4천이 순매도 가격, 순매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한테 아직도 못 갚은 돈이 남았다 치자. 아직도 못 갚은 돈을 뭐라 불렀죠? 미상환 저당 잔금이 1,000만 원 있다 치자. 그럼 거기서 1,000만 원 또 빼자. 그럼 1억 3천이 세전 지분 복귀액이다. 그랬죠. 이때 세금이 뭐였죠? 이때 세금 무슨 세금이죠? 자본이득세 그런다 그랬죠. 제발 양도소득세 그러지 말고 자본이득세 이렇게 말해달라고 말했죠. 학술상의 용어를 시험에 자본이득세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양도소득세라고 할 거야. 그런데 시험에 자본이득세는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말로 부지런히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본이득세 만약에 500이라 칩시다. 빼요. 그럼 1억 2,500이 세후지분복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은 이게 총이죠. 이게 총 매도 가격이니까. 그렇게 놓고 치면 총순전후인데 똑같은데 제가 혼동하지 말라고 매순전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것도 경부세가 맞는데 이게 부채가 안 보이니까 못 갚은 부채를 그냥 경미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경미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현금 흐름에 관한 측면도 여러분이 정리하신 상태에서 다시 이제 우리의 페이지로 돌아와서 92페이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을 보게 되면 투자의 결과로 돈이 들어오는 현금 유입의 현가압과
투자할 때 나가는 현금 유출의 현값을 따지는 겁니다. 이제 그럼 나갈 때 나가는 것에 걸쳐 여러분에 걸쳐서 나갈 수 있으니까 현금 유출, 요거 나가는 돈, 요거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시점이 다르니까 뭐 한다? 현재 가치한다. 현재 가치하는 걸 뭐라 한다? 할인한다. 그리고 여러분에 걸쳐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으니 합한다. 그런데 이쪽이 크더라. 그럼 들어온 돈 쪽이 크니까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를 한다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 채택. 근데 반대로 나가는 돈 쪽이 더 크다.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투자 기각. 이렇게 두 가지를 따져. 뭐하고 뭐를?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따져서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셋 다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따져서 투자 결정합니다. 셋 다. 이 셋 소개하기 전에 그래서 뭐를 해서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유입 쪽이 큰지 유출 쪽이 큰지를 분석하여 투자 결정하니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제목합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보세요. 할인했죠? 그죠? 그리고 뭐 했어요? 현금 흐름을 따졌죠.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입니다. 그럼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뭐죠? 라고 물으면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 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순현가법. 이게 순현자 가치법의 줄임말. 두 번째는 수익성 지수법.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순순해 그럴 겁니다. 순순해. 이 순순해 세 가지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속합니다. 이제 순순해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보십시오, 여러분. 투자 기간이 5년이면 5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다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다 따지는 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어림셈법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 어림셈법은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요? 투자의 기록이라 치자. 근데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2천이라 하자. 그러면 2천에다가 5를 곱해서 1억을 구했던 거. 그때 그 5는 회수기간이다. 승수이면서 회수기간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2천씩 수익이 발생했다면 투자의 1억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5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한 해 것만 따졌죠. 자, 소득을 따질 때 한 해 것만 따진다. 어림세법은 한 해 것만 따진다. 화폐의 시간 가치도 고려하지 않는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5년이면 5년 동안 다 따진다. 화폐의 시간 가치도 다 고려한다. 자, 비교하겠습니다. 어느 게 간단해요? 어림셈법이 간단해요.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한 해 것만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첫 해 한 해 것만 소득을 발생하면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2천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도 그 다음 연도도 계속 2천이 발생할 거라고 가정하는 건 어림셈법. 하나하나 모두 따지는 건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건 어림셈법.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제 시험 문제를 답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회과학적 사고방식은 좋은 것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을 뿐입니다. A는 좋은 거고 B는 나쁜 거 이게 아니라 A의 장단점, B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더 좋아요, 어림셈법이 더 좋아요가 아니라 어림셈법의 장점과 단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를 외지 않고 비교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다, 간단하다. 이건 뭐의 장점일 것 같아요? 어림셈법의 장점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다. 이게 장점이면요. 반드시 그놈과 똑같은 무게로 오는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맞는다. 허접하다가 단점입니다. 잘 안 맞고 허접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론적이다, 정교하다, 논리적이다.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간혹가다 그걸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던데,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자 이론적이다, 논리적이다, 정확하다 이런 게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장점. 뭐의 장점일 것 같습니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무게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렵다, 복잡하다. 이게 단점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시법을 공부하다 보면 지적에 관해서 공부하는데 수치 지적이라는 것도 있고 도해 지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도해지적은 이해하기 쉽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니까 장점이면 잘 안 맞는다요. 근데 수치지적은 정교하다, 정확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단점이 복잡하다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정확하다, 논리적이다, 정교하다, 그러면서 쉽다 이런 건 없어.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보세요.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시험에 확실하게 한 번에 합격한다. 그러면서 재밌게 쉽게 학원도 잘 안 나오면서 이런 건 없어. 인강도 넣으시면 인강도 가끔 빼먹으면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어. 이런 건 없어요. 절대 없어.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하셔서 답을 하시면 너무너무 쉽다. 장단점 비교도 쉽다. 외울 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년제 가치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해해야 된다. 암기가 먼저 아니다. 이해가 먼저다. 이해 위주의 공부하시면 암기할 게 적어지는 것 잊지 마세요. 수년제 가치법의 줄임말이 순현가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현가법의 경우에서 순현가는 영어로 이게 순이란 뜻이거든. net, present value, 따라서 NPV로 표시할 건데 현금 유입의 현값에서 유출의 현값을 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뺀 것입니다. 그걸 순현가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앞으로 이제 빼기 붙이는 요령이 일반적으로 A에서 B를 빼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은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자 붙이고 앞에 걸 읽어. 순A 이렇게. 그러니까 붙이는 요령이 현가에서 현가를 뺀 거라고. 그리고 순현가요. 근데 앞에 현가는 들어오는 돈이고 뒤 현가는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현가란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뺀 게 순현가라고. 더 정확하게 들어온 돈 현가 합, 나가는 돈 현가 합, 그 차이를 순현가라 한다.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빼기에서 앞에 것과 뒤에 거를 비교하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으면 뒤에 있는 값, 요게 뭐예요? 값이? 자, 얘하고 얘 같으면 얘가 뭐가 돼? 0. 그래서 빼기로 된 개념들은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현가는 빼기 개념이니까 뭐와 비교한다고? 0과 비교한다고 순현가를. 그럼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앞에 게 커, 뒤에 게 커? 0보다 크면 앞에 게 커, 뒤에 게 커? 앞에 거 들어오는 돈이 더 커. 그럼 투자하는 거예요. 0보다 작다 그럼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뒤에 게 큰 거지, 나가는 거.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현가법에서 투자 결정은 순현가를 0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들어오는 돈이 크다. 그러니까 투자한다. 0보다 작다? 나가는 돈이 크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는다. 아셨죠? 네, 그래서 순현가법은 빼기 개념이고 그래서 뭐와 비교한다? 0과 비교한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 없이 하면 말이죠. 막 외우는 것도 바고 어떤 건 0과 비교하고 어떤 건 1과 비교하고 미치겠어요. 막 그런다니까요. 헷갈려요. 막 그러고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아시면 빼기 개념은 앞에 거 뒤에 거 비교할 때 다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초등학교 때 산수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 게 크다. 그러면 0보다 큰 거지. 0. 뒤에 게 크다. 0보다 작은 거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순현가법은 뭐냐? 순현가를 0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고 순현가가 뭔가 봤더니 현금 유입의 현값에서 현금 유출의 현값을 뺀 것이더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데 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야 얼마든지 여러분이 다 잘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수익성 지수법으로 갈까요? 여러분 무슨 지수자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료지수라고 하는 것도 한 적 있잖아요. 그죠? 지수자 붙는 건 분수라고 그랬죠? 그 분수로 된 개념은 알고 싶은 거, 알고자 하는 걸 어디다 쓴다 했어요? 분자에 구하고자 하는 걸 분자에 중요한 거, 둘이 비교해서 더 중요한 거 분자에 쓴다고 그랬죠. 그럼 수익성 지수에서도 똑같이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지수니까 분수로 나타내거든. 근데 어떤 지수냐면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 유입과 유출 중에서 분자에 뭘 쓸까? 뭐가 더 중요해? 수익성을 나타내려면 유입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현금 유입을 분자에 쓰고 유출을 분모에 쓰는 거예요. 그게 수익성 지수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값이 분자, 현금 유출의 현값이 분모. 나는 수익성 지수 공식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지수잖아요. 분수죠. 그럼 뭐와 뭐를 비교하는 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그랬죠?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비교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익성을 나타내면 더 중요한 게 뭐죠? 현금 유입의 현값이죠.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금 유입의 현값이 분자에 들어가고 현금 유출의 현값이 분모에 들어간다.
둘이 같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크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를 1과 비교하는 방법이죠. 그럼 만약에 1보다 크단 말은 현금 유입이 크다는 뜻이에요? 유출이 크다는 뜻이에요? 1보다 크면 현금 유입이 커요? 유출이 커요? 현금 유입이 더 크죠. 그러니까 현금 유입이 더 크니까 투자를 채택하는 거죠. 1보다 작으면 누가 더 크죠? 현금 유출이 더 크죠. 그럼 투자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그럼 투자 기각인 거죠. 그래서 순영가법은 0과 비교합니다. 왜? 크기 걔는 백이니까. 근데 수익성지수법은 1과 비교합니다. 왜? 걔는 분수 개념이거든. 분자와 분모를 비교하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1과 비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순영가법에서 순영가는 뭐와 비교하고? 0과 비교하고. 수익성지수는 분수로 된 개념으로 분자, 분모, 크기 비교니까 뭐와 비교한다? 1과 비교한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반복하시다 보면 외우지 않아도 뭐와 비교해야 될지가 다 나옵니다. 아, 이건 분수 개념이고 크기 비교네. 다 1과 비교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하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수익성지수법 말고 이제 내부수익률법으로 갑시다.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라고. 아까 수익성지수는 이제 영어로 PI로 표시했는데 내부수익률법은 IRR, 내부의 수익률이라고. 내부에서 정해진 수익률이란 뜻이에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오겠지. 그런데 얘는 내부에서 정해지는 수익률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보실래요, 여러분? 1,000만 원을 투자했어. 1,000만 원을 딱 투자하면 1년 후에 1,100만 원이 발생할 거래요. 요거 현재. 요거 미래. 1년 후 1,100만 원이 발생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10%. 어쩜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되게 잘하시거든요. 뭐를? 내부 수익률을.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입에 달고 살아. 내부 수익률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묻자마자 말하시면서.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과 매칭을 못 시켜서 그렇다고. 그럼 10%잖아. 그럼 내부 수익률이 10%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 이 수익률을 어디서 정해졌어? 얘와 얘 사이 내부에서 정해졌어. 그래서 뭐야? 내부 수익률이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뭐라고 그랬지? 이런 수익률 무슨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야. 그 기대 수익률이 안에서 정해지니까 내부 수익률이라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년 것의 기대 수익률은 그게 내부 수익률이다. 근데 우리 시험은 공교롭게는 아닙니다. 일부러 1년 것만 물어봅니다. 2년 거 물어보면 2차 방정식이 되거든. 그러니까 2년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3년 거 물어보게 안 물어보게? 안 물어보죠. 몇 차 방정식이 되니까. 3차 방정식이 되니까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주로 1년 것만 물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 수익률 이퀄 내부 수익률이고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주먹국으로 다 계산해도 다 나온다. 그래서 이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기를 현재 가치를 지난 시간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이 개념은 할증이라 그랬어요. 할인이라 그랬어요. 할증. 할증에는 이자율 내지는 수익률이 사용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 할인이라 그랬어요. 할증이라 그랬어요. 할인에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자율 내지는 수익률과 할인율의 경우는 부르는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10%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1,100을 이렇게 1,100을 지금의 1,000으로 바꿀 때 할인율은 10%라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다가 1.1 곱하면 얘가 된다고. 1.1에서 앞에 1은 1 더하기 0.1인데 1.1은 1 더하기 0.1인데 1.1은 1 더하기 0.1인데 1은 원금 때문에 꼭 써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0.1은 10%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미래가치 할 때 사용되는 거라면 걔가 수익률 내지는 이자율이라고 부르고 이게 현재가치 할 때 사용되면 이걸 할인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증 할 때는 수익률 내지는 이자율. 이거 뭐라고? 할인할 때는 할인율.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해졌으니까 뭐야? 내부 수익률이지. 내부 수익률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할인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요게 현재 나가는 돈이걸라? 현재 나가는 돈.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합 그렇게 말해 봅시다. 요게 미래에 들어온 돈이걸랑요?
그게 현금 유입의 현값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같게 만드는 수익률 내지는 할인율. 그게 뭐다?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요거를 이것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현금 유입의 현값. 여기서 제가 어떤 거 예를 들었어요? 1,100만 원과 현금 유출의 현값 1,000만 원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한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수익률인데 왜 할인율이라 하나요? 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미래가치할 때 할증할 때는 수익률이라 부르지만 똑같은 거를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라 부르니까 부르는 말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10%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가치할 때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같게 만든 할인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미 아시겠어요? 자, 얘와 얘를 같게 만든 할인율이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이라고요. 말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기서 이게 뭐냐고? 현금 유입의 현값. 이게 뭐라고? 현금 유출의 현값. 둘이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이요.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이 같으면 순현가는 뭐가 된다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근데 여러분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이 같으면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된다 그랬지? 1.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어떤 회차에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회차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회차는 이렇게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럼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라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기대 수익률을 뭐와 비교해서 투자 결정했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수익률인. 그래서 투자 결정할 때 내부 수익률법은 그 기대 수익률에 해당되는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 말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 말이고 따라서 투자를 채택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그 말은 당연히 투자 기각이죠. 그럼 정리할까요? 여러분 순현가가 0보다 크단 말은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크다는 얘기죠?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순현가가 0보다 크다. 적어도 크거나 같다. 이 말은 수익성 지수는 어떻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그럼 내부 수익률은 어떻다? 그렇죠.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응용력 테스팅입니다.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란 뜻이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같다는 뜻이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부동만 떼면 밑에가 하나 그은 게 이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되고 1이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같다.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 얼마나 많이 써먹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기초 개념만 잘 알아도 시험 문제 맞추는 게 정말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할인 현금으로 분석법이 뭐라고 그랬죠?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3가지. 뭐죠? 순순해. 첫 번째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 있다 그랬죠. 그럼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뭐와 비교해 투자 결정하죠? 0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죠.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뭐와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죠? 1과 비교해 투자 결정하죠. 내부 수익률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도 수익률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게 기대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을 포기하는 뭐와 비교하죠? 예, 기회비용에 해당되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죠. 그래서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0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1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아시겠습니까? 딱 그렇게 정리하시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딱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서 금융론은 5문제가량이 출제가 됐고요. 35회 때 이제 금융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쉬었다가 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